직업 상담사 2급 직업 심리학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즈버스와 무어의 내담자 정보 및 행동 이해 기법의 9가지 중에서 1번 가정 사용하기, 2번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3번째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가 3가지가 있다. 논리 한정, 그래서 논리적 오류, 한계 오류, 정보의 오류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4번째 분류 및 재구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및 재구성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것을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저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담자에게 이 저항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저항감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 그것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저항감의 해소가 바로 저항감 다루기가 되겠습니다. 저항감 재인식하기에는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방어기제, 고의로 방해하는 의사소통,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불신한다든지 상담자의 능력이나 방법을 헐뜯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고의로 방해하는 의사소통인데 이게 다 저항들입니다. 자, 저항감을 다루는 기법, 그 앞에서 끊으셔야 되겠죠. 자, 저항감을 재인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저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 저항감을 다루는 것에는 밑에 박스에 있는 대로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두 번째 친숙해지기, 세 번째 은유 사용하기, 네 번째 대결하기가 있습니다. 자, 저항적이고 동기화되지 않은 내담자들을 동기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4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저항감 다루기 기법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인데요. 내담자는 결부되어 있으나 피하고 싶은 유형이나 부정적인 독백, 이거를 부정적 셀프톡이라 하죠. 부정적인 독백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친숙해지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담자는 생애 역할에 대한 독특함과 과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담자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긴장, 안정 등의 영역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고 내담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긴장감을 갖고 있는 공동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친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공동이라는 것은 함께 협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친숙해졌을 때 내담자의 저항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은유 사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 사용하기는 일종의 약간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음이 내키지 않고 저항적이면서 솔직한 내담자에게 은유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단순하고 솔직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은유 기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내담자가 저항적이고 솔직한 내담자이기 때문에 은유에 대한 것은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쓰고, 그 다음에 솔직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은유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가장 효과적인 은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광범위한 경험이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은유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결하기는 달래고 공격하기 전략으로서 내담자의 구체적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직면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이것이 이제 대결하기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련한 솜씨로 공격하고 유머와 과장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저항의 장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가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죠. 변자의 밑줄, 친숙해지기, 친자의 동그라미 또는 밑줄, 은유 사용하기, 은자의 밑줄, 그 다음에 대결하기, 대의 밑줄 치면 됩니다. 앞 글자만 따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돼요.
저항감 다루기의 기법 4가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그대로 앞에 글자만 딴다면 변친은대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죠. 변친은대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4글자만 두 문자어로 해서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출제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이된 오류 앞에서 있던 정정하기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 암기법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큰 타이틀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째는 근거 없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근거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확인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 뭐 결정하는 것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나 헤쳐나갈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확신하는 그런 유형의 생각들로서 모순을 낳게 되니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곡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론 벡의 인지치료에 보면 인지적 왜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인지적 왜곡이 왜곡된 사고예요.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결론 도출이나 정보 또는 지적에 부적절하거나 부분적인 일반화 그 다음에 관념 등 정보의 한 부분만 보는 것 등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뭐 과잉 일반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한 부분만 보는 것은 뭐 선택적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아론 벡이 말한 인지적 왜곡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성의 장 마련하기입니다. 내담자 자신, 타인, 내담자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알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신과 타인과 세상 보이시죠? 그 자리 밑줄 치면 돼요. 이게 이제 앨리스, 즉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이야기했던 앨리스가 있습니다. 그 앨리스가 말한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성 3가지가 자신과 타인과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타인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세상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을 내리는 과정을 알 수 있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반성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반성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변명에 초점을 맞추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서 부정적인 면을 줄이려는 행동이나 설명을 함으로써 이 자신은 내담자가 됩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을 우리가 변명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방어 기제로 이야기한다면 합리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이 말 그대로 변명에 초점 맞추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정보나 행동을 이해하는 그러한 기법들이 9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세요. 내담자가 하는 행동들, 뭐 저항이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내담자에 대한 정보, 우리가 정보를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보 수집에서 그러한 방법들이 9가지가 있다. 기지버스 모어의 기법 9가지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과 동기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수 있는데요. 인지적 명확성이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밑줄 쳐서 동그라미 1을 쓰면 돼요. 자,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환경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자리에 밑줄 쳐서 동그라미 2를 쓰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환경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인지적 명확성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장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경적인 상황에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인지적 명확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지적 명확성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할 수 있고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잘못된 논리체계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으시고 환경에 제대로 적응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명확성의 결여는 정신건강 문제에 기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인지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 사정의 가설이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인지적 명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빈 공간에 한번 써보시죠. 인지적 명확성도 시험에 출제가 된 거니까 자, 인지적 명확성. 자, 인지적 명확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장점이나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장점과 약점이 있는 건데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이것을 환경과 연관시키는 능력입니다. 환경과 연관시키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지적 명확성이 뛰어난 사람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본다면 이 뛰어난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의 적응력이 높죠. 환경 적응력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인지적 명확성을 정리해 놓고요. 자, 이제 인지적 명확성 사정의 가설을 보겠습니다. 사정을 할 때, 어세스먼트를 할 때 직업 상담자는 내담자의 직업 관련 문제와 내담자가 최대한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야 하고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인지적 명확성의 동그라미 1, 동기의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사정 가설 두 가지는 첫 번째, 내담자는 직업 상담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인지적 명확성과 동기를 가진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대말로 내담자는 인지적 명확성 내지는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 가지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자, 밑에 참고해 보면 직업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담 과정에 사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순서 나이라는 걸로 나온 적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보니까 이건 순서다. 그래서 아래로 화살표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인지적 명확성 존재입니다. 내담자에게 인지적 명확성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가 내담자의 동기 존재입니다. 내담자에게 동기가 존재하는가? 세 번째는 내담자의 자기 진단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진단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가? 네 번째는 내담자의 자기 진단 탐색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진단을 확인했는가의 여부가 마지막에 자기 진단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순서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순서 나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가 인지적 명확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 다음에 동기가 있는지 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진단이었어요. 자기 진단, 그 다음에 자기 진단의 탐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인동자탐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순서 나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 존재의 인자 밑줄, 내담자의 동기 존재, 동자의 밑줄, 내담자의 자기 진단, 자자의 밑줄, 내담자의 자기 진단 탐색, 탐의 밑줄. 그래서 인동자탐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보 결핍, 두 번째가 고정관념, 세 번째가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 네 번째가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 마지막은 기타 외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보 결핍을 보겠습니다. 왜곡된 정보에 집착하거나 정보 분석 능력이 보통 이하인 경우, 변별력이 낮은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관념, 편협된 가치관, 낮은 자기 효능감, 의무감에 의한 집착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와 같은 정보 결핍, 1번에 있었던 정보 결핍과 고정관념은 바로 직업상담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정신건강에 문제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정보 결핍이 있는데 맨 위에 공간이 좀 있어요. 정보 결핍, 정보 결자입니다. 결핍, 고정관념, 이 두 가지는 바로 직업상담이 가능하다. 바로 직업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보 결핍하고 고정관념의 문제라면 바로 직업상담이 가능하다. 두 번째, 경미하든 심각하든, 자, 이런 것들은 심리치료가 좀 필요하겠죠. 자, 들어갑니다.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 잘못된 결정 방법이 진지한 결정 방법을 방해하는 경우, 낮은 자기 효능감, 비논리적 사고, 공포증이나 말더듬, 이런 것들이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데요.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심각하게 손상된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등에 의한 것으로 직업 심리치료 후에 직업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게 좋으니까. 자, 정신건강의 문제로 하면 돼요.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심리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심리치료 후에 직업상담을 하는 겁니다. 심리치료 후에 직업상담 실시,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놓으세요. 밑에 또 나올 겁니다. 기타 외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타 외적 요인들은 일시적인 위기나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이때는 개인 상담을 해준 다음에 직업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타 외적 요인들이 있다. 기타 외적 요인들이 있다. 기타 외적 요인에 어떤 일시적인 위기나 일시적 위기라든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기타 외적 요인인데, 이럴 때는 개인 상담을 한 다음에, 개인 상담 후에 1대1 개인 상담을 한 다음에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 거다.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 자, 이제 3번. 인지적 명확성을 위한 직업 상담의 과정을 보면요.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바로 직업 상담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끊어주시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인 상담을 실시한 다음에 직업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내담자의 관계 형성하고 인지적 명확성 또는 동기에 대한 사정을 했다. 그런데 있어요. A라고 하면 직업 상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관계에서 인지적 명확성 동기에 대한 사정에서 이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개인 상담을 한 다음에 직업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의 원인과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가 아까 쭉 있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심리치료 여부가 결정되고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정보 결핍입니다. 정보의 변별 능력의 불능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죠. 맨 위에 있었던 거. 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어떤 관념들, 그 다음에 가치관의 고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직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업상담 실시, 직업상담 실시.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경미한 정신 문제가 있다. 경미한 정신 문제는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하거나
낮은 효능감 등으로 의사결정에 방해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경미한 정신 건강의 문제라고 해요. 이때는 심리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리치료 후 그 자리 밑줄 치면 돼요. 심각한 정신 문제는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나 심각한 뇌 손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도 심리치료 후에 직업상담을 하는 게 좋겠죠. 심리치료 후 그 자리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일시적 위기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 문제, 집중의 곤란은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 상담 후에 직업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상담 후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제 4절로 들어갑니다. 구조화입니다. 직업상담의 구조화 또는 상담의 구조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번은 상담의 구조화의 개념과 방법입니다. 별표 하나. 상담 구조화의 기능 및 필요성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상담 구조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둘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 보면 상담 구조화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세요. 상담의 구조화를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이제 내담자에게 상담의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안내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구조화 작업이고, 이건 상담의 초반부, 초기 단계 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내담자가 상담이 있고 상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끊어요.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안내가 필요한데, 이러한 안내를 상담의 구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의 구조화의 밑줄.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방향 동그라미 1. 내담자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할의 동그라미 2. 상담 시간 및 내담자의 행동 규범의 동그라미 3. 상담 과정 및 목표에 대한 언급 동그라미 4. 비밀 보장의 한계 설명 동그라미 5. 면접의 주기와 빈도 동그라미 6.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상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아, 상담의 구조화의 내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담의 구조화의 방법으로는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형태가 명시적 구조화라 합니다. 끊어주시고요. 언어적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암시적 구조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상담 구조화의 기능 및 필요성입니다. 왜 상담의 구조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밑줄. 두 번째, 면담 자체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면담 자체의 밑줄. 세 번째, 내담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감 감소의 밑줄. 상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안정적 수행에 밑줄 치면 되겠죠. 요 네 가지 정도 기억해 놓으시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상담이 무엇인지, 상담에 대해 내담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되겠고, 면담 자체로서의 기능은 상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담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제가 내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역할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의 내담자의 불안감 감소를 봐야 되겠죠.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모호함이라든지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담의 안정적 수행입니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기대를 교정해 줍니다. 협의를 통해 모호하고 상충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담이 가능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상담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 즉 필요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구조화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상담 관계의 구조화가 있네요. 상담 구조화의 내용으로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기대와 역할을 조정하는 동그라미 1, 상담 관계의 구조화, 동그라미 2,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간과 장소 등의 구조화, 동그라미 3, 상담 윤리와 관련된 구조화가 있습니다. 비밀보장이 윤리적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한계에 대한 것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담 윤리에 대한 구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담 관계의 구조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 조정입니다.
서로의 이 기대와 오해를 확인하고 이것이 확실해지면 상담 과정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 차이점을 해결하고 일치점을 만드는 것이 구조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기대를 상담자도 할 수 있고 내담자도 할 수 있거든요. 기대와 오해 이런 것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 상담자의 어떤 기대를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상담 관계의 구조화가 되고 공식적, 비공식적 역할의 구조화입니다. 역할의 동그라미요. 내담자의 역할이 있고 상담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규범은 다른 말로 규칙입니다. 규범 등을 설명하고 협의합니다. 내담자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하며 상담자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돕고 조력하는 역할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내담자는 자신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임을 알고 성실히 상담에 임하며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등 비공식적 역할에 대한 것도 구조화에 포함됩니다. 자, 상담 실제의 구조화입니다. 상담 실제는 상담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장소도 있을 것이고 비용도 있을 것이고 총 상담 횟수, 연락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상담 실제라고 합니다. 상담 실제에 대한 구조화는 상담 시간, 상담 장소, 상담 비용, 상담 빈도, 총 상담 횟수, 연락 방법, 상담 시간, 엄수 및 취소 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상담 윤리에 대한 것은 비밀 보장이라든지 이중관계 금지라든지 내담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로서 상담자가 지켜야 될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상담 윤리의 구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는 없죠? 자, 상담 구조화의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상담 구조화는 너무 경직되거나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상담의 구조화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화는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타협하는 것이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조화는 내담자를 체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조화하는 이유를 내담자에게 설명해 줘야 되고요. 내담자의 준비도, 상담 관계의 흐름 등을 고려해서 구조화 시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 상담 초기 단계 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화는 내담자의 좌절이나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목적이 없는 규칙은 오히려 내담자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규칙 규범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목적이 없는 이러한 규칙은 내담자의 활동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담 관계에서 관계 형성을 초기 단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이 구조화로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상담의 전 과정에서 상담을 재구조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맞추어서 상담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구조화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상담의 구조화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빈 공간에다가 이걸 한번 써 보시죠. 키치너의 상담 윤리 원칙 그 끝부분에 좀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쓸 것은 아니에요. 상담의 구조화 되게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전 과정 동안에 상담의 전 과정 동안에 재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전 과정 동안에 재구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큰 타이틀로만 적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상담 관계의 구조화입니다. 첫 번째가 상담 관계의 구조화입니다. 상담 관계의 구조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담 실제의 구조화.
상담 실제의 구조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담 윤리에 대한 구조화. 상담 윤리에 대한 구조화. 이렇게 세 가지로 큰 틀을 잡았었죠. 자, 상담 관계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를 조정한다 그랬어요. 기대를 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쓰겠습니다. 기대를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역할이 있다 그랬죠. 네, 상담자와 내담자의 우리가 공식적인 역할도 있고 비공식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역할의 구조화입니다. 비공식적 역할의 구조화, 역할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상담 실제에 대한 구조화가 있다라고 했었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상담의 시간이라든지 상담의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총 상담 횟수라든지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상담의 구조화에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담 시간, 장소, 상담의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담의 실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당연히 비밀보장이죠.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 비밀보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계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알 권리. 우리가 보통 윤리강령에는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중관계는 금지되죠. 이중관계 금지, 이중관계 금지 등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구조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키치너가 제시한 상담의 윤리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시험에서 나온 거지만 도덕성이란 것은 없어요. 도덕성의 원칙이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덕성 원칙에 X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되냐? 충무공 자선으로 외우시면 돼요. 충무공 자선, 충무공 자선. 그 암기법 있잖아요. 충무공 자선은 키치너의 윤리 원칙이다. 상담 윤리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충무공자선입니다. 자, 타이틀만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읽으세요. 시작. 자율성 존중.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의, 자선이 있습니다. 선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해성, 무피해성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공정성, 정의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충실성, 성실성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도덕성이라는 원칙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충실성, 무해성, 그 다음에 공정성, 그 다음에 선의 자율성 존중. 자율성 존중까지 써야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선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동의어가 있는데 충실성의 동의어가 성실성이에요. 무해성의 동의어가 무피해성이고 공정성은 justice, 정의의 원칙이랍니다. 그 다음에 선의가 바로 이제 자선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선의가 자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율성 존중을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가 오른쪽에 밑줄을 쫙 그어놨는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위법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여기서 끊어요. 내담자의 자율적 선택과 행동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걸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선의, 자선은 타인을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 건강과 복지 또는 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해성, 무피해성은 상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성, 정의입니다. 성별, 성지향성, 인종, 지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내담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실성, 성실성입니다. 내담자의 약속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신뢰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담 관계를 유지해야 되며, 이때 상담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내담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직상 기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벤슨이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들입니다. 반윤리적 행동들에 밑줄 치면 됩니다. 반윤리적 행동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레벤슨과 스완슨은 가장 일반적인 반윤리적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2번 별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비밀 누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반윤리적인 행동이 들어있어야 돼요. 시작. 비밀 누설. 자신의 전문적 능력 초월. 여러분,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초월했으면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습니다. 시작. 자신이 갖지 않은 전문성의 주장.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속이기. 내담자에게 의존성을 심기. 내담자와의 성적 행위. 이해, 갈등, 과중한 요금, 의심스러운 계약, 부당한 광고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레벤슨이 말한 반윤리적 행동들입니다. 2번에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2번이 한번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제5절입니다. 전략 수립이 나왔습니다. 이 전략 수립에서 약간 무거운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수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포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이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이 다시 한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죠. 전략 수립이 마지막입니다. 직업 상담의 개입 전략입니다. 직업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확한 진단에 동그라미요. 이 진단을 강조했던 게 윌리엄슨 파슨스입니다. 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업상담 이론과 직업정보에 기초한 상담 목표 설정과 상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직업상담 목표 달성의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목표 달성의 주요 요소, 그 자리 현관펜 밑줄이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해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촉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즉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든지 공감적 이해라든지 진실성,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욕구와 상담자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담 목표 달성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업정보 또는 및 직업상담, 직업발달 이론에 기초한, 여기서 끊어야 돼요. 내담자의 특성 및 문제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특성 문제 진단의 현관펜 밑줄입니다.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특성이나 직업 논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상담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직업상담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기초해서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의 밑줄. 아니,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고 전략을 수립하지도 않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목표 달성이 안 되죠. 내담자의 논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직업상담 이론과 모형 또는 모델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상담 목표와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상담이 전문적인 과정임을 공식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쭉 들어있는 것이 사례 개념화라고 하죠. 사례 개념화는 상담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내담자의 사례의 주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상담의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 사례 개념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상담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요, 별표.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의 밑줄. 오른쪽에 추상적 X라고 쓰세요. 추상적 X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쓰세요. 상담자가 원하는 것, 상담자가 원하는 것, 상담자가 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만 쓰세요. X입니다. 상담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상담자의 기술에 상응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직업상담 문제 진단에 따른 상담 전략 사례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적 접근의 현관펜 밑줄.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편별 진단에서 무, 불, 흥이라고 배웠어요. 무 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과 동의어,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한 선택의 현관펜 밑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의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3번 진로 무선택의 현관펜 밑줄, 네 번째,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요. 4개로.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떤 상담 전략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요. 자, 불확실한 선택을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끊으세요. 그러나 자신의 결정에 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섣부른 선택을 했다, 교육 수준의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불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담 전략은 뭘까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직접 체험해 볼 것을 권장하는 게 좋죠. 직접 직업 체험을 해볼 것을 권장하면 확실성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 전략은 별표 쳐놓으세요. 앞에다가.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내담자의 능력과 직업 요구 간의 불일치, 어리석은 선택이죠.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 직업 적응을 어렵게 하는 성격이나 부모 타인의 압력에 대한 선택, 특권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취소하는 거죠. 선택 취소에 동그라미 1,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죠. 동그라미 2, 흥미검사와 직업정보를 사용해서 내담자의 사고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죠. 동그라미 3,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진로 무선택입니다. 진로 무선택은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직접적인 충고, 그 자리에 동그라미 1, 흥미검사나 직업정보를 사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요? 전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검사와 직업정보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앞에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흥미검사나 직업정보를 사용해서 사고, 내담자의 사고를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확대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대한 전략이 되고, 흥미검사나 직업정보를 한번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은 사고의 확대가 아니라 사용해 보는 것은 무선택의 상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입니다. 모순이라고도 하죠. 흥미 있는 직업에 적성이 낮거나 적성이 있는 직업에 흥미가 낮거나 흥미가 있는 직업이 있으나 그 직업을 가질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관련 분야를 한번 제안을 하고 흥미와 적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맞는 것들을 한번 직업적인 제안을 이 분야는 직업 분야예요. 관련 분야를 제안해보고 각 직업의 이해득실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득실 검토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상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담 전략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2가지를 했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특성 요인 이론에서 어떤 진단에 의해서 어떤 상담 전략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상담 전략의 사례로 예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목표 달성의 주요 요소의 마지막 4번째는 검증된 상담 기법과 모형을 적용한 상담자의 개입입니다. 개입의 동그라미요.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상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상담자의 개입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검증된 상담 기법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효과가 검증된 걸 써야죠. 검증되지 않은 것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모형을 쓰면 안 되겠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검증된 방법, 검증된 모형을 사용하는 것, 상담할 때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촉진적 관계를 형성해라. 두 번째는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를 잘 진단해라. 세 번째는 상담 목표 설정과 전략을 수립해라. 마지막은 검증된 상담의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모형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개입돼 써라 라고 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중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식적 이론에 기반한 상담 전략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퍼의 진로 발달의 상담과 평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암기법도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내담자의 문제 또는 문제개를 방해하는 요인을 사정하고 내담자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상담자는 비공식적 직업상담 이론보다는 끊어요. 공식적인 직업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직업상담 이론은 이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개적인 발표와 토론,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증적 검토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이에요. 비공식적 직업상담 이론은 인간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가의 내재적 믿음에 근거하며 상담가의 임상적 경험에 의한 믿음, 주관적 판단과 지각, 직관 등의 요소가 관련되는 게 비공식적 상담 이론이에요. 상담가가 이제 임상적인 부분을 활동하면서 어떠한 신념이나 믿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담자의 직관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수퍼의 생애진로 발달 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상담 전략 중에 하나인 진로 발달의 상담과 평가 모델, 평가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모델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모델이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이론이다. 공식적인 이론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번 내담자가 탐색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고 수퍼의 진로발달 이론에 기초한 진로발달의 상담과 평가 모델에서는 심리검사를 활용합니다. 여러 가지 수퍼가 개발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 라든지 역할 검사, 역할 중요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심리 검사를 활용해서 객관적 평가와 면담을 통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담에서 지시적인 기법과 비지적 기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생애 역할, 진로 발달 수준, 직업적 정체성, 생애 주제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틀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애 역할이 있고 진로 발달 수준이 있고 직업적 정체성이 있고 생애 주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을 평가하는 4가지의 틀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수퍼의 진로발달 이론에 기초한 진로발달의 상담과 평가 모델은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담자의 생애 구조와 직업적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직업적 역할의 현관펜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발달의 수준과 대처 자원의 평가가 있습니다. 진로발달의 수준, 진로발달의 수준, 대처 자원의 평가. 여기는 앞에도 알아놓고 뒤에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 이건 직업적 정체성으로 이제 딱 확정이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객관적 평가예요. 1, 2, 3번이.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아 개념도 중요할 수 있고 생애 주제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법이 2가지가 있어요. 역대정자가 있고 역발정주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암기법을 다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맨 아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써보시죠. 자, 수퍼인데 수퍼의 C, DAC 모형이라 합니다. C, DAC 모형이라 합니다. 앞에 C는 커리어입니다. 여기 나오죠? Career Development Assessment Counseling이에요. 그래서 진로 발달의 상담과 평가 모델을 합니다. 진로 발달의 카운슬링이 들어갔으니까 상담과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를 이제 평가라고 한 거예요. 평가 모델, 평가 모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4가지 차원을 평가하는데 이 순서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써보면 1, 2, 3, 4를 써보면 여기 있는 1, 2, 3은 객관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주관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가 끝났잖아요. 이게 평가잖아요. 그래서 평가, 어세스먼트라고 했으니까 사정이라고 할게요. 평가 후에 상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가 후에 상담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암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순서대로 한 거예요. 역대정자, 역발정주, 역발정주,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네, 직업적 역할이죠.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적 역할이구나. 키워드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키워드만 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가 있죠.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발이 있잖아요. 진로 발달 수준입니다. 진로 발달 수준. 여기는 키워드가 두 가지죠.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 있잖아요. 직업적 정체성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죠. 수퍼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아 개념이잖아요. 자아. 그 다음에 주는 뭐예요? 생애 주제입니다. 생애 주제. 이게 다 주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진로발달 상담과 평가 모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평가할 때 심리검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시적, 비지시적 방법을 사용했다. 요것을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죠. 자, 되셨죠?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조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제6절 초기 면담 종결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자, 마지막 강의라서 조금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초기 면담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면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하여 요약하게 됩니다. 요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용한 상담 기법이기도 하면서 면담을 자연스럽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면담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초기 면담의 종결입니다. 요약과 과제물 등은 본 면담과 후속 면담을 연결시키기 위한 겁니다. 2회 면담에서의 요약은 1회 면담과 2회 면담 모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 회기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요약은 이전 면담에서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과제물 할당은 다음 면담에서 다룰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겠죠. 다음 면담으로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과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면담 종결 시 유의사항입니다. 별표. 1번,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역할과 비밀 유지에 관해 상호 약속한 동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약은 상담자가 할 수도 있고 내담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과제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시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모두 지킵니다. 초기 면담 종결할 때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초기 면담의 요약입니다. 초기 면담의 요약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초기 면담이 끝나는 단계에서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데요. 요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의 방법은 요약은 이제까지 진행한 상담의 종결 부분으로 내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약은 상담자가 해도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담자로 하여금 요약해 보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수행할 수도 있고요. 요약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상담 과정 중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간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합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상담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진행 과정을 명확히 해주고 다음 회기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는 데 목적도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약하는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초기 면담의 종결 시 상담자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상담자는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봄으로써 초기 면담을 정리하고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셀프 모니터링입니다. 사전 자료를 통해 내린 내담자에 대한 당신의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더 중요한가,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는가. 2번은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자의 기대는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지 못한다면 상담에서 내담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내담자의 어떤 관심이 부가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가. 상담자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다음 상담 회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상담을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 다음을 기획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업 심리학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직업 심리학의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건데, 이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에서 또 출제가 50% 이상은 충분히 될 겁니다. 문제 은행식이라서. 그래서 50% 이상은 출제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합격 기준은 6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론 강의를 지금 여기까지 한번 보셨잖아요. 이론 강의가 그리 길지 않죠. 물론 여기 5과목을 다 합치면 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학하고 직업 심리학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실기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론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과목 직업 심리, 그 다음에 제2과목은 직업 상담 및 취업 지원이잖아요. 예, 개정된 부분으로 제가 이 과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1과목의 직업 심리, 제2과목의 직업 상담 및 취업 지원, 이 내용이 아마 실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직업 상담 및 취업 지원은 이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한 이론 강의를 3번 정도는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